예, 우리 지난 시간 퀴즈를 숙제로 냈었는데요. 우리 한번 이거 볼까요? 복수 문제. 다음 지도를 보고 맞는 설명. 여기에 고대 문명의 중심지인 나는 어디를 가리키나요? 예, 그리스.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의 그 문명의 시작은 바로 이쪽 페르시아와 또 이집트의 교역의 중간지 역할을 했었던 바로 이 섬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섬 또는 미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미노아 문명. 그리고 여기 고대 문명이 인접한 바다 이 아의 이름이 에게해잖아요. 에게해의 이름을 따라서 에게해 문명, 영어로는 Aegean culture, Aegean Sea라고 합니다. Aegean Sea, the Aegean Civilization, 에게해 문명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또 고대 그리스인들은 북쪽의 야만인들이 이쪽 북쪽은 야만인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야만이라는 의미는 문명화되지 못한 이성을 생각해서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발달시키고자 하는 의지, 또 노력들, 그 정치가 또 세련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뒤떨어졌던 야만인들, 이 북쪽의 그런 나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이 어떤 나라죠? 지금은 이제 또 다르죠. 지금 다르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현재 라 지역이 어디죠? 라 지역 터키입니다. 이 핑크색으로 된 이 나라는 지금 현재 터키예요. 라 지역의 유럽과 맞닿은 부분, 이 부분을 옛날 유럽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가 아시아라고, 그쪽을 아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중에 지리적으로 더 발달해 보니까 아시아는 훨씬 컸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아시아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그냥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 다 맞는 설명이에요. 여기 그리스의 큰 항구 도시였던 아테네, 여기 빨간 점, 정하씨 지도가 빨간 점, 예, 항구 도시예요. 그리스의 항구 도시 그럼 항구에는 뭐가 있어요? 늘 배들이 오고 가고, 그 배들이 뭘 싣고 와요? 사람들, 여행객과 무역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각종 또 물건들, 그 물건들과 함께 그 물건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 세상의 이야기들이 이 아테네로 많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살다 보면 세상의 곳곳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았을 거고요. 문화, 또 그 나라의 역사,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사상, 이 아테네는 그렇게 세상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뛰어난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6번째, 고대 마 문명은 이집트 문명. 이 이집트 문명은 분명 그리스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어떻게 해요? 마가 먼저 이 크레타 이쪽에 영향을 끼치고, 이 크레타에서 시작된 문명이 또 이 펠레폰네소스 그리고 소아시아 이쪽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번 문제 이 설명 다 맞는 겁니다. 1번에서 6번까지 다 맞는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지명들. 그리스. 불가리아. 터키. 다 지금은 이 터키예요. 터키. 그렇지만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에게해.
그럼 이 파란색 바다, 이 큰 바다는 다 뭐예요? 지중해. 영어로는 Mediterranean Sea, 지중해. 땅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Mediterranean Sea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밑에 나오는 이집트고요. 자, 여기 이 섬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러스. 키프러스 독립된 나라입니다. 자, 다 됐나요? 자, 카가 어디였나? 사이프러스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모두 골라 브이표하시오. 밀레토스는 지명이죠. 지명. 밀레토스 학파의 탈레스 맞습니다. 그 철학자 맞고요. 아낙시만드로스 맞고요. 아나시메네스 맞고요. 엘레아는 지명입니다. 엘레아 학파라고도 하죠. 거기에 파르메니데스, 에페소스는 또 이 도시 지명이에요. 지명. 인명 지명. 사람 이름 인명. 도시 지역 이름 지명. 에페소스는 도시 이름이에요. 헬라클레이토스 맞고요. 로고스는 헬라클레이토스나 다른 철학자들이 만물의 원자라고 생각했다는 거. 로고스는 사람 이름도 아니고 설명에 나오는 단어예요. 또 철학자 맞습니다. 엠페도클레스 맞고요. 아낙시사고라스 맞고요. 홀로그램 원질 소피는 지금 우리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이죠. 철학자는 아닙니다. 소피스트는 있어요. 근데 소피스트도 철학자들 가리키는 무리들이 이름이지 또 개인의 이름은 아닙니다. 여기 데모크리토스 원자 아니고요. 델포이도 지명이에요. 지명. 여기 헤로도투스 이 사람은 철학자라기보다는 역사가예요. 역사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역사가라고 하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헤로도투스. 다음 거를 읽고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우리의 관심사는 초기 철학자들이 어떤 해답을 발견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해답 방식을 추구했는가 하는 점이 아니라 즉 그들이 무엇을 정확히 생각했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생각하는 사유의 방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정답이 맞느냐 틀리느냐 아니라 그 답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철학은 철학의 방법, 생각의 방법, 사유의 방법, 고민의 방법, 이런 방법론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방법론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자, 우리 5번 다음 거를 읽고 여러분이 삶에 작동하는 운명에 대해서 쓰시오. 운명, destiny, fortune. 너 운 좋게도 오늘 자, 다 읽어봤을 거니까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나한테 좋게 또는 나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는 한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 또는 운명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운명. 운동선수들 예를 들면 축구선수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연습도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쉬운 상대를 만나서 골이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은 운이 안 따르네. 내가 할 노력을 다했고 내 몸 상태도 내가 아는 한에서는 괜찮고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서 상대방 약한 팀이고 그런데도 내가 골이 안 나오는 이유는 운명이 어떤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분명 우리 살면서 그런 것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운명. 여러분이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한다면 신이 내가 오늘 모토를 타고 오다가 모토가 넘어졌어요. 아니면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가 나도록 신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뒀을까? 아니면 사고가 나도록 그 사고를 만들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신의 존재도 어느 순간에 과연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신이 방조했단 말인가? 놔뒀단 말인가? 그래서 신은 그렇게 무자비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과연 내가 믿는 신이 이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물어본 거고요. 신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 여기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을 대립으로 보았죠. 만물을 대립으로. 신 안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고, 이 신이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라는 그리스어를 써서 우리 생각하는 이성이라고 보았어요. 이성. 자, 이성, 이 신과 사람의 관계, 이성과 사람의 관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 신이란 사람의 이성, 우리 생각의 원리,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원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신이 사람을 꽉 잡고 있는 거네요. 사람이 그 생각에 따라서 말하고 또 그 생각의 배후에 있는 그것에 이끌려서 행동하게 되니까 신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만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신은 사람 이성이라는 거죠. 생각. 어떤 인격적인 사람 외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엠페도클레스의 자연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원소 뭐였죠? 물, 불, 흙, 공기. 물, 불, 흙, 공기. 그러면 이런 생각 요즘 볼 때 어떻습니까? 엠페도클레스는 또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우리가 물로 된 물질은 우리 몸에, 우리 눈에 물로 된 성분이 알아보는 거고, 수증기, 물이 끓는 것, 하늘의 구름, 우리 눈에 있는 물 성분이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놀라운 게 있어요. 즉 자연과 그리고 사람의 구성된 어떤 물리적인 원소가 동일한 게 있을 수 있다. 즉 그 사람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것들이 또 세계 똑같은,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다 보았고요. 그렇지만 또 네 가지로 그 했다는 것은 너무 또 단순하죠. 지금의 발달된 자연과학은 세상을 구성하는 수많은 정말 분명 다른 원소들, 뿌리들 발견했습니다. 그래 더 수많은 재료들이 있음을 알고 있고요. 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몰랐던 또 신소재들도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얼마든지 많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엠페도클레스와 같은 그 생각은 충분히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물었던 질문들 기억해 본다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좀 더 많은 것으로, 복잡한 것으로 발달해 가니까 네 개의 뿌리, 네 가지 원소에서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도 한편 일리가 있네. 예, 이렇게 지난 시간 퀴즈를 보았습니다. 이 퀴즈에 응답한 사람이 지금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퀴즈 이 숙제를 한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몇 명이에요? 우리 이 일곱 명의 학생 가운데 세 사람 반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온라인 수업 가운데 정말 적극적으로 또 제대로 따라하고 있는 학생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컴 리응, 컴 투어까 깨까 뿌대야. 열심히 잘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이 플라톤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플라톤. 플라톤이 현실을 둘로 나누어 분류했다는 겁니다. 둘로 나누어 봤다는 겁니다. 하나는 감각세계 현실. 우리가 대략적이고 불확실한 오관을 통해, 오관이란 말은 감각이에요. 5가지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감각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대략적이거나 불완전한 지식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감각세계 모든 것은 흐른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각세계에 영속하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없다. 또 있다가 생겨나고, 생겨났다가 그것이 다시 생겨났다가 다시 그것이 또 없어지고, 이런 감각세계가 있고요. 두 번째,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성을 사용하여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데아의 세계는 감각을 통해서 인식될 수 없고, 그 대신에 이데아들 또는 형상들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자, 플라톤 말합니다. 인간 존재 역시 둘로 나눠져서 그 인간은 변하는 육체를 갖고 있어요. 육체. 우리 몸이 있고 그 몸은 감각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불멸의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이성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영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데아를. 이상이야말로. 플라톤,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이미 사람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영혼은 과자의 형상과 함께 장롱맨 위에 있어요. 이 과자의 이 빵을 만드는 틀, 형상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육체 안에서 깨어나는 동시에 이데아를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자연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감각하고 또 보고 알게 되고 체험해 가잖아요. 점점 영혼 속에 깃든 희미한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말은 또 말 모양의 과자가 불완전한 말입니다. 영혼은 그 옛날 이데아의 세계에서 본 온전한 말의 이 원형을 약하지만 희미하게나마 기억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러한 영혼의 동정을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이 생겨난 것을 향한 사랑의 동경. 그래서 영혼은 육체와 감각적인 것을 모두 불완전하고 비본적인 것으로 경험하기에 이릅니다. 사랑의 날개를 단 영혼은 이제 이데아의 석연에 벗어나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감옥과 같은 육체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데아, 어떤 사물의 본질, 깨닫는 능력이고 그게 우리 인간 이성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이성 안에 있는 인간의 이 영혼은 끊임없이 육체를 벗어나 그 본질, 또 이데아가 온 고향인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를 강조한다면 육체를 어떻게 생각해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이 생각 속에서 플라톤이 강조한 이 이상적인 아주 훌륭한 또 바른 본이 되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영혼의 이데아의 세계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아니다. 대개 사람들은 도리어 감각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집착한다. 이데아의 그림자. 이데아, 영원한 것, 그리고 우리 사물의 본질. 근데 본질의 그림자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자연 현상은 영원한 형상의 그림자 또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그림자만 보고도 좋다고 한다, 만족한다. 그게 또 전체라고 생각한다. 이데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이데아가 있고 그 이데아 영혼 불만한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우리 육체에 갇혀 있고 또 이데아가 있다는 사실을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을 사람들을 가리켜 이런 비유를 써서 하고 있어요. 동굴의 비유. 동굴. 어떤 사람이 동굴에서 살고 있어요. 땅을 파고 지하 동굴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입구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있고 목과 발이 다 묶여 있고 따라서 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동굴 안쪽이에요. 등 뒤에 큰 장벽이 있고 그 뒤엔 사람과 비슷한 존재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물체를 들고 지나갑니다. 이것들 뒤에서 불이 타올라 동굴의 안쪽 벽이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동굴 안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그림자 연극이죠. 그런데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그림자가 진짜일 거라고 막 귀신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지 않은 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이 묶여 있는 상태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그림자 뭘까? 그래서 고개를 돌려 보는 겁니다. 등 뒤로. 동굴 안에 있어서 벽만 보고 있다가 등을 돌아 등 뒤에 뭐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두운 데만 익숙했다가 환한 데를 보니까 눈이 부시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적응이 되면 더 밝고 넓은 세계가 있구나 깨닫고는 그 동굴 밖으로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 사람은 동굴 안에 갇혀 있었던 이 사람은 그렇게 나가는 순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인이 되어서 동굴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빨리 풀고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데 동굴 안에 사람들은 그 동굴 벽만 보면서 동굴 안에 그 어둠만 보면서 이 밖에서 이미 자유를 얻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플라톤이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 묘사한 것은
철학자가 불명료한,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상상에서 출발하여 자연 현상 배후에 있는 실제 이데아에 이르는 철학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하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굴에만 갇혀 있다가, 그리고 이 밖에서 비추는 어른거리는 그 실제 물질의 그림자만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생각했다가 뒤돌아보고 아 뭐가 있구나, 그래서 풀고 나가는 것, 자유 얻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철학자 아니면 생각의 자유를 얻은 자, 문명화된 시민이라고 보는 겁니다. 문명화된 문명화된 시민. 자, 이 동굴의 비유를 플라톤의 책 국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플라톤이 여기 유토피아, 아주 멋있는 나라, 이 이상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이상국가는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대요.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상적인 나라가 된다. 그래서 철학자가 낱낱이 해서 인간을 분석해야 된다. 보세요. 플라톤에 따르면 육체는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머리는 이성, 가슴은 의지, 또 배는 욕구, 욕망을 뜻한다고 봤어요. 신체의 각 능력은 자신의 고유한 이상 혹은 덕을 갖습니다. 이성은 지혜를 추구하고, 의지는 용기를 구하며, 욕망은 인간의 중용에 의해 억제되어야 합니다. 이 세 부분이 하나가 될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조화롭고 올곧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제일 먼저 자신의 욕망을, 나 물 마시고 싶어, 밥 먹고 싶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양만큼 먹는 욕망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요. 그 다음은 용기를, 담력을 키우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성과 지혜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의 육체가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졌듯이 국가도 통치자, 수호자, 그리고 상인계급 이렇게 나눈 거예요. 통치자, 수호자 또는 군인이죠. 통치자, 정치인, 군인, 또 상인. 정치인 머리예요. 머리, 이성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군인 의지예요. 또 형을 이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거죠. 그리고 상인, 배,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모든 물질적인 혜택이 상인들이 무역하고 또 물건을 팔고 이윤을 남기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플라톤이 그리스 의학,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학문은 모범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간이 평형과 절제를 나타내듯 올바른 국가는 각 개인이 전체 국가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존립할 수 있다. 존립한다, 살아남는다,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의 신체 구조를 따라서 그렇게 나라의 구조를 생각해 보았고, 그 구조도, 나라의 사회의 구조도 그 안에 이 플라톤의 어떤 이상 이미지가 또 담겨 있어요. 플라톤의 철학 전체가 그러듯이 국가 철학도, 여기 국가 철학이라는 말을 쓰네요. 국가 철학, 인간의 이제 사람이 가장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 이게 정치적인 생각인 거죠. 국가 철학도 합리주의 특성을 띱니다. 좋은 국가를 이루려면 바로 국가를 이성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게 플라토적 국가 철학의 합리주의라는 겁니다. 머리가 육체를 조종하듯 철학자가 사회를 다스려요. 간단하게 도식으로 살펴보면 이겁니다. 이거 이상국가론을 고대 인도의 엄격한 계급제도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인도도 지배계급 플러스 성직자 계급 그리고 무사, 군인 계급, 상인 계급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 고대 인도의 사회 제도랑 이 플라톤이 생각한 이 사회 제도, 이상국가의 제도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점에 따라서는 전체주의, 통제하고 통치자가 한 사회 계급과 질서 체제를 꽉 잡고 있는 전체주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민주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미흡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 그 당시 이 문화에 비하면 플라톤의 생각은 분명 그 당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놀라운 인사이트를 후대에 남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는 다분히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적인 사회였지만 플라톤은 여성도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유는 여성에게도 이성이 있다고 이성적으로 다스린다고 한다면 여성도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네요. 플라톤은 통치자와 수호자에게는 가족과 사유재산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린이 교육은 각 개인에게 맡기기에 너무 큰 중대사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 공공유치원, 전일한제 학교, 하루 종일 배우는 학교,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이거 지금 봐도 이렇게 향하고 있는 북유럽의 나라들 또 선진국들 봐도 이 플라톤이 이상국가론에서 이미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현실 정치에 거듭 실망한 후 플라톤은 법률이라는 대화보편을 썼다. 여기서 그는 법치국가를 이상국가 다음과는 좋은 국가 형태로 기술하고 있다. 이상국가 가장 좋은 나라, 그러나 법이 다스리는 나라, 법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 이걸 두 번째로 좋은 국가 형태로 보았습니다. 이게 플라톤의 또 놀라운 철학적인 발견입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놓쳤거나 강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처럼 오늘 강의도 지난 강의와 함께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아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더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많거든요. 여러분이 더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서 더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2시간 끝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남은 1시간은 여러분이 책을 읽고 즉 독서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업 끝났다고 거기 가지 말고요. 제가 지금 카톡으로 올리는 이 플라톤에 관한 이 아티클들을 계속 읽어봐요. 아티클들을 계속 읽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제가 이제 내일 퀴즈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어 교재, 세종 한국어 교재 또 읽다 보면은 쉬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주는 이 소피의 세계라는 이 책은 어려운 주제고 또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또 힘든 거지만 여러분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자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시간 지금 수업 끝나려면 1시간 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약속이에요. 1시간 더 남아서 스스로 이제 책을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퀴즈를 올릴게요. 일단 오늘 자, 2교시 수업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바로 책을 올리겠습니다. 그 책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